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선사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 중에 했던 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할 텐데요. 총 4가지 필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번 학습지 2페이지에 정리했던 4세기, 5세기, 6세기 삼국 간의 항쟁을 정리한 필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고, 백, 신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흐름을 가로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파란색 꺽쇠 안에 들어있는 4세기 백제 전성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중반 고구려의 고구원왕은 중국 전연의 침략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제의 근초고왕은 마한정복, 부작상속 등을 이루어내면서 점차점차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이렇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평양성에서 고구원왕은 직접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웠지만은 결국 백제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죠. 이후 백제는 최전성기, 근초고왕의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사망한 이후 전연의 침략, 백제 침략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나라의 힘이 크게 쇠퇴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쇠퇴한 나라의 힘을 되살리기 위한 소수림왕의 부흥 노력이 진행됩니다. 소수림왕의 부흥 노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등의 내용을 공부하였죠. 자, 이런 소수림왕의 부흥 노력에 힘입어서 고구려는 5세기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는 등 크게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만주에 대한 공격도 진행하였죠.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긴 백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는 가야를 동원해서 우선 신라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제 가야의 연합 공격을 받은 신라,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광개토대왕은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주게 됩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이 보낸 신라에 대한 지원군이 가야의 연합군을 격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라 땅에 머물면서 신라에 대한 간섭을 실시합니다. 신라가 광개토대왕의 간섭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 경주 호총회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 시절에도 고구려의 전성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나라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뜻이죠. 남진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된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계속되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세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다음 6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겪으면서 나라의 힘이 크게 쇠퇴한 백제, 무령왕과 성왕 시절을 거치면서 점차점차 나라의 힘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 또한 지승왕과 법흥왕 시절을 거치면서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하고 나라의 힘을 점차점차 강화시켰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나제동맹,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유역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5세기 장수왕 전성기 때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했었죠. 나제동맹, 백제 상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하고 이들은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빼앗게 됩니다. 한강 하류는 백제가,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한 상황 속에서 신라 진흥왕은 한강 상류마저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백제는 한강 전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게 되고 한강을 빼앗긴 백제 상황은 신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하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백제군의 공격을 관산성에서 물리친 신라 진흥왕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최전성기를 맞이한 신라 진흥왕 한강 유역을 차지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함경도 지역, 대가야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5번, 6번, 7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삼국시대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내용을 각각 나누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얘기했지만은 5, 6, 7번 학습지에 나와 있는 삼국시대 표를 옆으로 붙여서 한 세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5, 6, 7 옆으로 붙여서 표를 하나로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학습지 3쪽의 판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파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파일 다운받아 수업 중에 필기를 못한 사람은 구글 클래스에서 그림 파일을 다운받아서 11번 학습지 3쪽에 이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선사시대부터 삼국통일까지의 총정리입니다. 자, 각각의 내용에 붙어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는 몇 번 학습지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표기입니다. 우리는 1번 학습지에서 한국사 수업의 첫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사시대였죠. 선사시대를 공부하면서 다시 도구의 재료 그리고 도구의 재료에 따라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 시대를 구분하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학습지에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의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내용을 3번 학습지에서 공부를 했고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던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들 나라가 함께 경쟁하는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자, 5번 학습지 1에서 3세기 삼국과 가야가 성립되는 내용 그리고 4번 학습지에서 연맹왕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네 나라지만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머물렀다. 자, 본격적인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을 6번부터 공부했습니다. 6번 학습지에서는 4세기 백제의 전성기에 대해서 그리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7번 학습지에서는 6세기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신라와 중국 세력 vs 고구려 백제 돌골 외의 십자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모습도 공부를 했습니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서 안시성 싸움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십자 외교로 인해서 한반도에 고립된 신라, 그리고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당나라, 이들은 동맹을 맺죠. 이를 나당연합 혹은 나당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나당연합, 나당동맹의 내용을 시작으로 7세기 삼국통일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들의 부흥운동마저 실패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 욕심을 벌이게 되자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신라는 매소성, 기벌포 등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고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8번 학습지까지 그 내용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되면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흐름을 완료한 것입니다. 11번 학습지 3번 판서였습니다. 다음은 11번 학습지 4쪽의 판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에 마찬가지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못 그린 학생은 파일 다운받아서 그림 그리기 바랍니다. 제목은 삼국시대, 남북국, 후삼국, 고려 흐름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부터 8번 학습지까지 우리는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의 내용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학습지에서 공부했던 삼국 통일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나라는 신라,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쫓아낸 이때부터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을 9번에서 공부하면서 신라 최전성기였던 중대, 그리고 신라가 점차 쇠퇴해가던 시절이었던 하대에 대한 내용도 공부했습니다. 한편 옛 고구려의 영토에서는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는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10번 학습지에서 공부했죠.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고 통일신라도 하대에 각 지방의 호족에 의해서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결국 다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는 난폭한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의 인심을 잃게 됩니다. 결국 궁예는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인물이 왕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건은 후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후백제, 신라가 다투는 후삼국 시대가 계속 지속되다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나라는 바로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고려에 대한 내용은 12번에서부터 18번까지 학습지에서 또 공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2, 동그라미 12하고 물결 표시만 해놨는데요. 동그라미 12하고 물결 표시 이후에 동그라미 18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하여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학습지 이쪽에 한 판서를 통해서 고려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에 파일 올려져 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고려의 흐름에 따른 지배층의 변화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세로축에는 고려의 국내 상황, 대외 관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가로축의 흐름에 따른 세로축의 모습을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신경 써야 될 거, 고려의 경우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배층들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번호는 몇 번 학습지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고려의 국내 상황입니다. 12번 학습지로군요. 12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고려 태조가 후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고려 태조가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모습, 고려 광종이 왕권 강화를 실시하는 모습, 고려 성종이 나라의 통치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 또한 12번 학습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20세기의 대외관계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군요. 첫 번째, 후삼국 시대. 네, 고려, 후백제, 신라가 경쟁하던 후삼국 시대, 마찬가지로 10세기 초반의 전반의 모습이었습니다. 후삼국 통일을 이루고 난 고려의 외교, 고려초 외교를 15번에서 공부했었는데요. 고려초 외교에서는 다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했던 고려가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서경을 중요시했던 내용, 그리고 친송 정책,
중국의 송나라와 교류했던 내용이 10세기 후반의 고려 외교입니다. 자, 이런 북진 정책의 과정 속에서 고려는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는 총 3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받게 되지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1차 침입의 경우는 서희의 외교 전술로 인하여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거란군을 물리쳤으며, 거란의 3차 침입의 경우는 강감창 장군이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란의 3차례에 걸친 침략을 막아낸 고려는 안정을 되찾고, 이 고려의 안정을 바탕으로 문벌 귀족이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4번 학습제 내용이죠. 과거 시험 그리고 성종의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11세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11세기에 형성되었던 문벌 귀족 사회, 점차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사회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사회 모순이 결국 12세기 되어서 폭발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와중 고려는 여진과의 충돌을 겪게 됩니다. 별무반을 편성한 고려는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다 이후 여진과의 조공 약속에 따라서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되지요. 이후 세력을 크게 성장시킨 여진은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에 대한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고려는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나라의 신하국가가 되죠. 이때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던 고려의 권력자가 바로 이자겸이었습니다. 문벌 귀족 중에서도 경원이씨 가문 권력을 계속해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자겸 대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독점한 이자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종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킨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후 인종은 척준경을 포섭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이로써 이자겸의 난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자겸에 의해서 금과 고려 사이에 맺어졌던 군신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금과의 군신관계 상황 속에서 기존의 문벌귀족, 개경파에 대한 신진세력, 서경파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문벌귀족,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문벌귀족, 개경파의 승리로 묘청 서경천도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은 점점 더욱더 심화되어 가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신이 주도한 무신정변이 발생합니다.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은 문벌 귀족, 문신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이때부터 이 고려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1170년에 성립된 무신 정권은 약 1세기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무신 정권 시기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흐름을 살펴봤죠. 무신 정권의 성립기, 계속해서 권력 다툼이 계속됐던 무신 정권 성립기, 그리고 최씨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잡았던 최씨 무신 정권. 자,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후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약 30여 년간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된 고려, 결국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고, 몽골과의 강화 과정 속에서 최씨 무신 정권 그리고 무신 정권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고려는 개경으로 환도를 하려고 하지만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몽골과의 화해에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였죠. 이를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하지만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진압당하였습니다. 고려와 몽골 사이의 강화가 이루어진 이후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 각종 간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원간섭기라고 하죠. 원간섭기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16번 학습지에서도 공부했고요. 원간섭기의 여러 원나라의 간섭과 더불어서 권문세족, 원나라의 세력에 등을 업은 권문세족의 횡포가 심하였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나라는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원나라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명나라였죠. 원나라가 쇠퇴하는 틈을 타서 고려의 공민왕은 반원 그리고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권문세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계층,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였죠. 공민왕의 개혁이 진행되던 시기 고려는 일본 해적 왜구와 붉은 머리띠를 둘러쓴 중국 도적대 홍건적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막는 과정 속에서 막아내고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 군인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고려 말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이 손을 잡아서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려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판으로 한 장의 필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필기를 보실 때 여러분들 각각의 내용을 이 필기를 통해서 공부하시다가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하는 번호의 학습지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막바지에는 개별의 학습지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지금 오늘 정리한 전체 흐름 정리 필기 있죠. 전체 흐름 정리 필기 내용을 보면서 막바지에 정리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해당 학지의 번호를 찾아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공부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리하여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치는 전체 범위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시험 준비 잘하고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겠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